이번 영상에서는 그래프-like 데이터, 그래프 형태의 구조를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unsupervised learning을 방법을 제시한 AAAI 2022에서 제시된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프와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모티베이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요. 우선 그래프입니다. 그래프-like 구조를 가진, 즉 그래프 데이터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런 각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선 노드라고 불릴 수 있고, 이 각 사람들을 이어주는 커넥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선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즉 노드 간에 이어주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프라는 것은 노드와 엣지의 모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아무튼 이런 그래프 데이터에 걸맞는 모델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프-like 데이터에 대해서 적합한 모델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젠 딥러닝 시대에서는 이제 다들 뉴럴 네트워크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뉴럴 네트워크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그래프-like 데이터에 대해서는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는 녀석도 있고,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데이터에서는 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레이블을 달아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런 작업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 중에서도 레이블이 없는, 즉 unannotated 데이터 혹은 unlabele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래프 모델을 학습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논문에서 이런 그 방식의 그 학습 방법, 그러니까 unannotated 데이터를 사용한 그래프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최초로 제시한 것은 물론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사람들은 해왔어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연구들에 비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를 좀 뒤에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티베이션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엔 representation learning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임베딩이라는 게 있죠. 임베딩이라는 거는 임의의 값 x를 또 다른 형태의 y로 바꿔내는 것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x로 표현되던 것을 동일한 어떤 그 데이터 혹은 개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나타내서 y라는 형태로 바꿔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그 표현 방식, 레프레젠테이션 방식에서 또 다른 레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바꿔낸 것이다 라고도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representation learning에서의 이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이 embedding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다른 표현 방식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이 제가 X와 Y라고 지칭을 했던 것들은 그 대부분 real value의 벡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X도 real value의 그 벡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real value가 real number입니다. real number로 이루어진 벡터이고, Y도 real number로 이루어진 벡터인데, 그 디멘전이 이제 다른 거죠. 예를 들어 X는 예를 들어서 100개짜리의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벡터라면 Y는 한 10개짜리의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벡터로 변환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를 했다시피 대부분의 경우에는 X가 가진 그 차원의 개수보다 Y가 가진 차원의 개수가 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representation learning의 아주 구체적인 그 의미라는 것은 결국 embedding 벡터로 나타내는 X를 embedding 벡터인 Y로서 변환하는 그 과정을
학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과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x가 벡터고 y도 벡터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벡터에서 벡터로 변환한다는 건 결국 행렬과의 곱을 통해서 변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representation learning의 구체적인 그 의미는 결국 x를 y로 변환하기 위한 행렬의 값들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베딩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게 인베딩 벡터로 만들어내기 위한, 변환하기 위한 인베딩 트랜스포메이션에 쓰이는 매트릭스의 값을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도대체 그럼 왜 러닝을 하는가? 뭐 하러 그걸 러닝하는가? 자, 자연언어 처리 쪽에서 월드 인베딩이라는 용어가 한때 붐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월드 인베딩이라는 것은 임의의 월드 X를, 여기 위에 있는 X와 동일하게, 자, 생각해 주세요. 임의의 월드 X를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월드 인베딩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월드 인베딩 벡터라고 부르거든요. 변환된 결과물을.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임의 단어 X를 임의의 개수의 리얼 밸류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바꿔내는 것을 월드 인베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지금 이 화면 하단에 보이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어떤 그 공간에, 임의 차원의 그 공간에 단어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사실은 이것은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 사실 당연히 이 각각의 단어들을 임의의 개수의 리얼 넘버 벡터로 표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그걸 표현할 수 없어요. 차원 개수가 예를 들어 100개다. 그러면은 100개짜리 값을 가진 y로 표현을 해내도록 바꿨다. 그러면 이게 차원이 100개거든요. 그럼 이것은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사원이 3차원이라고 지금은 가정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3차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림을 그린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킹이라는 단어가 결국엔 킹이라는 단어가 리얼 넘버 벡터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3차원 공간상의 이 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킹이 변환된 월드 인베딩 벡터가 위치한 곳이야 라고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man도 그렇고 여기도 woman, 여기는 queen이라고 한 거죠. 잘 보면은 이거 하나하나의 점들이 지금 다 이 3차원 공간상의 특정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거 하나하나가 다 벡터 아니겠습니까? 이 y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단어 x를 y로 변환시킨 거. 즉 단어 킹의 벡터인 것이고요. 이 점은 단어 man의 벡터, 변환된 벡터인 것이고 단어 woman의 월드 인베딩 벡터인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퀸 벡터와 킹 벡터 간의 이 차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여기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점선의 이 각도와 이 거리가 지금 보이다시피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 차이를 보이는 것끼리 그 의미를 봤을 때 그 특정한 관계에 해당되는 것끼리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퀸과 킹 사이에서의 그 관계, 의미적인 그 관계, 사람이라면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건지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죠. 이 관계가 재미있게도 우먼과 맨 사이에서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유사하게 또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일한 그 work라는 단어의 과거형과 working에 해당되는 단어 두 개 사이에서도 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벡터 간의 차가 swarm과 swimming 사이에서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재밌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그 단어를 리얼 밸류 벡터로 만들어낸 이 월드 인베딩 벡터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러면 그 벡터는 해당 단어가 가진 시멘틱 피처와 혹은 어쩌면 신택틱 피처도 담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베딩 벡터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지겠죠. 자연어 관련된 자연어 이해와 자연어 생성과 관련된 다양한 태스크들에서 폭넓게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 인베딩이 한때 붐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만큼 인베딩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임의의 그 값에 해당되는 x를 인베딩 벡터라고 불릴 수 있는 y로 변환할 수 있게끔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쓰이는 매트릭스를 학습해 간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모티베이션에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과 그리고 그래프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논문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Simple Unsupervised Graph Representation Learning. 여기서 Unsupervised, Graph, Representation에 대한 러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왜 Unsupervised에 됐었고 왜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 왜 Representation 러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모티베이션 이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Problem, Solution, 그리고 Contribu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한 프로블럼을 얘기해 보자면 대량의 unlabeled graph 데이터가 있을 때 그로부터 embedding vector, representation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embedding 벡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래프 모델을 학습하는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자. unsupervised 방식으로 학습하는 거겠죠. unlabelled로 하는 거니까 더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더 좋다는 것의 구체적인 그 의미가 뭐냐? 더 빠르면서도 더 정확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의 논문들은 effectiveness를 달성하면 그만큼 efficiency는 조금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혹은 efficiency를 달성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약간의 effectiveness를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논문에서는 둘 다 아주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 이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취한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것을 취하고 있어요.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그래프 모델을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그 기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에서는 앵커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과 그리고 네거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논문에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을 하고 아주 심플한 셔플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앵커와 네거티브 레프레젠테이션 말고도 포지티브 레프레젠테이션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스트럭처럴 임베딩이라는 것과 네이버 임베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멀티플랫 로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멀티플랫 로스는 이 스트럭처럴 임베딩 로스라고 잠시 뒤에 살펴볼 것인데요. 스트럭처럴 임베딩, 여기 위에서 포지티브 임베딩 생성할 때 그 스트럭처럴 임베딩을 사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스트럭처럴 임베딩에 대한 로스와 그리고 네이버 임베딩에 대한 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upper bound 로스라고 정의한 것을 합쳐서 멀티플랫 로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것이 여기 앵커부터 시작해서 멀티플랫 로스까지가 전부 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초록색으로 제가 색칠을 해놨죠. 컨트리뷰션 글씨를. 그래서 이 솔루션 파트에서 지금 초록색으로 제가 이 색칠 칠해놓은 것들 있죠. 네, 요런들만 이 논문에서의 진정한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존재하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앵커라든지 네거티브 임베딩을 생성하거나 포지티브 임베딩을 생성하는 개념 자체는 이미 다 존재하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앵커와 네거티브 임베딩을 생성을 하는 그 과정에서 기존과는 달리 취한 부분이 바로 이 초록색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포지티브 임베딩을 생성할 때 당시 그 과정에서도 네이버 임베딩이라는 것을 새롭게 이 논문에서 제시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플랫 로스에서도 그래서 네이버 임베딩에 대해서 새롭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 임베딩 로스와 그리고 새롭게 그 제시를 한 개념인 upper bound loss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스스로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effectiveness의 관점에서도 자신들은 그 높은 성능을 달성했고 efficiency도 아주 훌륭하다. 그런데 이 effectiveness를 달성하는 데에는 embedding 알고리즘 측면에서 이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과 네이버 인포메이션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로스에서는 자신들이 어퍼 바운드 로스를 정의한 것이 유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과 네이버 인포메이션을 함께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사용한 이 스트럭처럴 인베딩은 기존에도 이미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컨트리뷰션이 아니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네이버 인베딩 부분이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아야지 바람직할 거예요. 그리고 로스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논문에서 제시를 새롭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피션시 측면에서 보자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없이 동작하도록 설계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우리의 방법이 훨씬 더 사용하기에 용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이게 또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 가운데 제가 방금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 네모 박스가 3개가 있는데 가운데 네모 박스부터 보시면 사람이 그려져 있죠. 이미지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이미지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그려져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방향만 바뀌었을 뿐 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관계는 파지티브 관계다. 파지티브 샘플이다. 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지티브 샘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과정을 해야지 파지티브 샘플들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과 전혀 다른 이미지, 예를 들면 이제 꽃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는 이런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그림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네거티브한 녀석이다. 매칭이 되는 녀석이 아니야. 그래서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것을 할 때는 결국엔 파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을 하게 되며 그리고 이들 사이를 구분지어 줄 수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성공적으로 잘 워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런 과정에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 앞장에서 돌아와서 보았을 때 앵커와 네거티브 인베딩을 생성을 할 때 여기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사실 여기 부분에 이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여기 부분에서도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 부분을 아주 심플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자신들은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피션시 측면에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메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메소드를 줄여서 SUGRL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은 자신들의 논문 제목의 그 약자를 그대로 딴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 SUGRL에 대한 그 전체 그 동작에 대한 개념도가 이 그림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 A라는 것과 그리고 그 아래에 X라고 표기된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A는 그래프-like 데이터에서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리고 그래프-like 데이터에서 각 노드들에 대한 피처 값을 담는 것을 여기서 X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like 데이터가 왜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라는 것과 노드에 대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프 데이터를 다루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기초에 대한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네,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와 X, 이것도 매트릭스일 거예요. 이 가로 하나하나가 다 노드일 것이고 여기 열들은 다 서로 다른 디멘션이죠. 서로 다른 피처 디멘션일 거예요. 자, 어쨌든 A 매트릭스와 X라는 매트릭스를 둘 다 사용을 해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넣어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H+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H+는 이 아래쪽에서 써져 있는 것처럼 파지티브 인베딩,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부터 그래프-like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파지티브 인베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플러스가 이제 양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H 플러스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 X만을 사용을 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은 그냥 H라고 표기하고 있고, 이것은 앵커 레프레젠테이션 혹은 앵커 인비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앵커로부터 또 다른 두 개의 인비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위에 있는 녀석은 또 H 플러스기는 한데 틸다, 그러니까 물결이 매겨져 있죠. 이 녀석도 또 다른 파지티브 인베딩이에요. 좀 보조적인 파지티브 인베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녀석은 H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매겨져 있는 걸 보니까 딱 감이 오시죠? 네거티브 인베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파지티브 인베딩이 만들어지는, 맨 위에 있는 H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예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많은 연구들도 이미 해오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 인비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초록색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파트는 제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다른 부분을 제가 이제 딱딱 집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밑에 쪽에서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거쳐서 나온 이 결과물로부터 또 다른 파지티브 인베딩과 그리고 네거티브 인베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앵커와 네거티브 인베딩, 그러니까 이 아래쪽 빨간색 네모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앵커 인베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 X로부터 H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기존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도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많이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땐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심플하게 바꿨는데도 잘 동작했고, 그 덕분에 자신들의 그 모델이 더 과거보단 더 이피션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은 여기 써놓기는 했는데요. 굳이 뭐 수식을 지금 다 뜯어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단순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H가.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녀석은 네거티브 인베딩이고요. 여기 앵커 인베딩으로부터 로우 셔플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녀석이죠. 이 과정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노드를 일부 빼먹거나 엣지 일부를 빼먹어가지고 그 네거티브 인베딩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자신들은 단순 셔플링만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 수식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 그림에서로 살펴보시면은 여기서의 이 하나하나의 로우가 각각의 노드들이잖아요. 그 1번 노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고 2번 노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3번 노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서로 간에 셔플을 해버린 거예요. 1번 노드의 것을 예를 들어 뭐 3번 노드로 보내버린다든지, 2번 노드의 것은 1번으로 보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막 섞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 얘기인데요. 이러한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네거티브 샘플링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약간 놀랍기는 합니다. 자, 이제 살펴볼 것은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빨간색 네모 박스, 파지티브 인베딩 두 가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파지티브 인베딩입니다. 이 파지티브 인베딩,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파지티브 인베딩은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녀석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초록색 음영된 그 부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초록색 음영된 부분은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 인베딩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놨고요. 이 안쪽에 지금 이 파지티브 인베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지티브 인베딩은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다루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GCN에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가 X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A도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드젠시스 매트릭스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지티브 인베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GCN을 사용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파지티브 인베딩, 네이버 파지티브 인베딩이라고 뭐 부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두 번째 파지티브 인베딩은 네이버 인포메이션을 다루고 있다.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다루었던 첫 번째 파지티브 인베딩과는 달리 이 두 번째 파지티브 인베딩은 네이버 인포메이션을 다루고 있는 녀석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네이버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인접 노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노드에 인접한 노드들에 대한 그 정보를 활용해서 파지티브 인베딩을 만들지를 않았었는데, 자신들은 그 인접 노드에 대해서 샘플링을 했다. 전체가 아니라 샘플링을 해가지고 얻어낸 이 파지티브 인베딩을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 그 점을 컨트리뷰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래쪽에서 수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미 어떤 노드에 대한 파지티브 인베딩을, 보조적인 파지티브 인베딩을 구할 때 자신의 그 네이버 인접한 노드들 중에서 일부를 샘플링을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단순 평균 매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다 더한 다음에 그냥 다 개수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에버리지를 단순히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파지티브 인베딩은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에 해당되는 인베딩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 네이버 샘플링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지티브 인베딩도 이 인접한 노드에 대한 샘플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사실 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초록색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려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네이버 샘플링에 의한 것은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 사용한 멀티플랫 로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논문에서는 트리플렛 로스 펑션이라는 것을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 인베딩에 대해서, 또 네이버 인포메이션 인베딩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어퍼 바운드라는 개념에 적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총 3가지의 서로 다른 로스가 계산이 되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값을 최종적으로 다 더해서 활용을 하게 돼요. 여기서 W1과 W2는 이제 그 웨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loss S, LS라고 되어 있는 건 Structural Information Embedding에 대한 loss, 그리고 LN이라고 되어 있는 건 Neighbor Information Embedding에 대한 Triplet Loss, LU는 Upper Bound Triplet Lo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수식은 화면 우측에 나와 있고요. Structural Information Embedding에 대한 Triplet Loss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이 D라고 되어 있는 것은 Distance Func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Anchor Representation과 Positive Representation 사이에서의 Distance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을수록 좋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Anchor Representation과 Positive Representation 간에는 그 거리가 짧아야지 바람직할 것이고, Anchor Representation과 Negative Representation 사이에는 거리가 더 멀면 멀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앞장에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해요. 이 사람을 옆으로 뉘어서 만든 이 이미지, 이게 이제 파지티브 샘플이라면 원본과 파지티브 샘플 간에는 이 어떤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그 개념이 멀면 안 되는 거고, 이 전혀 다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꽃이라고 지금 그려놨는데, 이 꽃 이미지가 사람에 대한 이미지 입장에서 보면 네거티브 샘플인 거죠. 그래서 이 네거티브 한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의 거리는 멀면 멀수록 그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식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원본 앵커와 그리고 파지티브 샘플 간의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디스턴스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값은 작을수록 좋고, 이 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엔 이게 마이너스 값에 붙어 있으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로스 측면에서 봤을 땐 이 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예요. 비슷하게 네이버 인포메이션 인베딩에 대한 트리플렛 로스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위의 수식하고 다른 점은 이 파지티브 부분이 틸다가 매겨져 있고요. 결국에 이것은 네이버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지티브 인베딩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한 디스턴스라는 점만 다르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어퍼 바운드 트리플렛 로스는 어떻게 지금 이 11번 수식으로 나오게 되었나? 왼쪽에 있는 10번 수식을 보시면요, 이 가운데 하나의 텀이 있고 좌우에 다른 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부등호가 매겨져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네거티브 레프레젠테이션과의 디스턴스는 파지티브 레프레젠테이션 과의 디스턴스보다는 더 커야 되는데, 그 간격이 알파만큼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완충지대랄까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최소한의 이 정도 차이는 있어야 돼.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 네거티브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디스턴스는 또 이 로어 바운드 뿐만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커야 된다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로어 바운드였다면 오른쪽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파트가 어퍼 바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어퍼 바운드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면은 동일하게 파지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이죠. 파지티브 레프레젠테이션과의 디스턴스에다가 알파 더하고 베타까지 더했죠. 결국엔 여기선 이 제일 왼쪽에 있던 수식 이 부분에다가 베타만 더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맨 오른쪽은. 그리고 이 베타에 의해서 어퍼 바운드가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수식으로부터 전개해서 만들어진 이 수식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어퍼 바운드에 대한 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로스를 weighted sum 한 거죠. W1과 W2는 임의의 상수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최종 로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 W1과 W2 말고도 앞서서 제가 10번 수식에서 말씀드린 알파와 베타가 각각 다 모델이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주는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그 그래프 뉴럴네트워크 모델을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하기 위한 그런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엔 그렇게 학습된 모델이 실제로 쓸모가 있나, 얼마나 유효했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되는 문제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파지티브 레프레젠테이션 H 플러스 부분을 로직 데이터로 삼아서 그것에다가 바로 아웃풋 레이어를 위에 씌워가지고 곧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 아래쪽 표에 요약이 되어 있고요. 이 8개의 데이터에 대한 지금 실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코라, 사이트시어, 퍼브메드, 포토 해서 총 4개의 데이터만 지금 표시를 해 놓은 이유는 뒷장에서 또 다른 4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지금 이 표에서 보여주는 실험 결과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SUGRL이 있죠. 가장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그 액큐레시도 보이고 있고 타임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빠르게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데 빠르기까지 하다. 완전 자랑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비교 대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 메소드들, 다른 모델들도 이 사이사이에 선이 그냥 쳐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다 unsupervised 방식으로 학습된 것들이 되겠고 그 위에 있는 것은 semi-supervised 방식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전통적인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또 다른 4개의 데이터에 대한 성능 결과가 되겠고요. 여전히 이 SUGRL이 굉장히 전반적으로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SUGRL 배치라는 녀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녀석은 또 따로 지금 빼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OGBN으로 시작하는 이 3개의 데이터셋들이 다른 5개의 데이터셋에 비해서 그 규모가 좀 많이 큰 녀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이제 그 배치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미니 배치 방식을 취해서 학습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구분하는 용도로 SUGRL 배치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뭐 SUGRL이 제일 성능도 좋고 빠르기까지 해.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나면 약간 아쉬운 감이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제시한 그 컨트리뷰션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유효했는지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structural, label information 그리고 upper bound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을 하는 실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intra-class 대 inter-class variation을 그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 inter-class에 비해서 intra-class의 레이쇼는 intra-class에 대한 intra-class variation은 더 작을수록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가로축은 이제 number of 입학인데요. 그리고 세로축은 바로 이 레이쇼예요. 이 레이쇼가 작을수록 좋은 것이죠. 근데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가장 아래쪽으로 깔리고 있어요.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WO가 without을 얘기하는 건데, without structural information 했을 때는 파란색,
without neighbor information 했을 땐 빨간색, without upper bound 했을 땐 주황색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레포팅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것은 photo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또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에서도 이 8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로스를 하나씩 이제 디세이블 시키면서 일부만 사용을 안 하면서 일부러 그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본 것이죠. 네, 그랬을 때 3가지를 다 사용을 한 것이 역시나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성능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LU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혼자서만 그 동작을 시키려고 하면은 LU만 혼자 사용을 하게 되면 아예 모델 학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LU는 혼자 쓰일 수는 없고 적어도 LS나 LN 둘 중에 하나는 사용이 되어야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논문에 대한 리뷰는 마쳤고요. 논문을 직접 찾아서 보시면 여기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 외에도 추가적인 실험 결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